차가운 겨울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날카롭게 조각하던 오후, 서예진은 묵직한 크림색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최고급 종이에 질감과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이 손끝으로 느껴졌다. 강태준, 그리고 윤서아. 전 남편의 이름과 그의 새로운 신부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청첩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패배자를 향한 승자의 오만한 초대였다.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변한 것이 없었다. 그녀는 청첩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녀의 아파트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다. JH그룹의 안주인으로 살던 시절의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혼 후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한 공간이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세상의 눈을 피해 자신의 작은 컨설팅 회사를 키우며 새 아이를 길러냈다. 강태준은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는 틀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결혼식 날짜를 일부러 그녀의 생일로 잡았다. 그 잔인함은 너무나 예측 가능해서 오히려 우스울 정도였다. 그는 그녀가 이 청첩장을 받고 절망에 빠져 눈물 흘리기를 바랐을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신데렐라였던 여자의 초라한 현재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의 새로운 아내는 유력 정치인의 딸로 H그룹의 사업 확장에 날개를 달아줄 완벽한 파트너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JH그룹의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넥타이를 고쳐맸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수트는 그의 다부진 체격과 오만한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날이 될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제국을 함께 건설할 강력한 동맹을 얻었고 동시에 과거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할 기회를 잡았다. 세어예진에게 청첩장은 보냈나? 그가 비서에게 물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전달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자존심이라면 이런 굴욕적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을 때 모든 언론과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비참함을 온몸으로 증명하게 될 터였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가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느껴졌다. 서예진은 한때 그 왕국의 일부였지만 그녀는 너무 이상적이고 순진했다. 사업은 전쟁터이며 그곳에서 감정은 사치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했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을 때 가차없이 버렸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결혼식 당일 서예진은 옷장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은 없었다. 그녀는 심플한 네이비 색상의 실크 원피스를 골랐다.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힘을 가진 옷이었다. 그녀는 5년 전과 달리 짧게 자른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옅은 화장을 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요? 쌍둥이 아들 지민과 지현이 그녀의 다리에 매달리며 물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막내딸 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세 아이는 모두 5살이었고 놀라울 정도로 강태준의 어린 시절을 빼닮았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그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숨겨온 가장 강력한 비밀이었다. 서예진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거야. 가서 너희들을 소개해줘야 하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차분한 태도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작은 손들을 하나씩 잡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끝냈다. 복수의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이 열리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은 이미 수많은 하객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식장으로 들어섰다. 강태준은 입구에서 신부 윤서아의 손을 잡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감이 넘쳐 흘렀고 윤서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처럼 보였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에 예상치 못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서예진이 새아이의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옆에 선 새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장내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퍼져나갔다. 아이들의 얼굴은 강태준의 판박이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지만 서예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쉽사리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강태준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군중을 갈랐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예진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선 새아이.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어떻게 저 아이들이... 그의 동공과 심하게 흔들렸고 옆에 선 신부 윤서아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기자들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서예진은 강태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5년이라는 시간과 배신,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당장 경비원 불러서 이 여자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예진은 그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조롱도 경멸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그녀는 잠시 아이들을 내려다본 후 다시 고개를 들어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전체를 뒤집어 놓을 한마디를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강태준 씨 아이들이 아빠에게 인사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 한마디는 마치 폭탄과도 같았다. 회장님도 여보도 아닌 철저히 거리를 두는 강태준 씨라는 호칭,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아빠라는 단어. 공손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녀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자 세상의 왕처럼 굴던 한 남자를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로 공표해버렸다. 장내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창백하게 굳어졌다. 신부 윤서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담고 있었다. 서예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혼돈의 중심에 폭탄을 던져놓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가장 화려한 결혼식이 아닌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만이 남아있었다. 서예진이 사라진 예식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강태준과 그의 새로운 가족이 될 뻔했던 이들의 얼어붙은 표정을 남김없이 담아냈다. 방금 전까지 세기의 결혼식이라 칭송받던 장소는 이제 거대한 스캔들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뭘 보고만 있어. 저 기자들 당장 끌어내. 그의 고함 소리가 웅장한 홀에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움직여 기자들을 막아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저 아이들은 정말 회장님의 자녀입니까? 서예진 씨의 주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모든 소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이명처럼 울렸다. 신부 윤서아의 아버지, 유력한 정치인 윤 의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다가와 나직하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야 할 걸세 강서방. 강서방이라는 호칭에 담긴 경멸과 위협을 강태준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사업과 정치가 만나는 거대한 거래였다. 그리고 그 거래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파탄 날 위기에 처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즉시 그를 수행하여 하객들의 시선을 피해 비상통로로 이끌었다. 호텔의 스위트룸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준은 안에 있던 값비싼 화병을 집어던졌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이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서예진, 감히 네가 나를... 감히...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의 제국 전체를 흔들려는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 전원 비상 소집해. 1시간 내로 JH그룹 본사 회의실로 모이라고 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화기 너머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전화를 끊고 숨을 골랐다. 이제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그는 서예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작정이었다. 그 시각 서예진은 아이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창밖의 풍경을 보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조금 전에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낀 듯하였다. 막내 지우가 물었다. 엄마, 아까 거기 사람들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예진은 부드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화가 난 게 아니야, 지우야. 그냥 조금 놀란 것뿐이란다. 어른들의 세상은 가끔 좀 시끄럽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평온함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었다.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전쟁을 앞둔 전장처럼 고요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신사와 저림고 당찬 여성이 서 있었다. 박진영 변호사와 이수빈 비서였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국내에서 가장 노련한 소송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화려한 승소율을 자랑하는 대형 로펌 소속은 아니었지만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 같은 끈기로 유명했다. 괜찮으냐? 박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이수빈 비서는 들어오자마자 태블릿 PC를 켜서 실시간 언론 동향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예상대로 모든 언론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대표님과 강태준 회장 JH그룹 관련 키워드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기사만 200건이 넘습니다. JH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법무팀과 홍보팀의 핵심 인물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홍보총괄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현재 여론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서예진 씨의 돌발 행동을 비난하는 쪽과 아이들의 외모를 근거로 회장님을 비난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강태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고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해야 합니다. 서예진 씨가 이혼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저희 쪽에서 먼저 제기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팀장이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언론 채널을 총동원해서 서예진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유포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주변인들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전략입니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녀를 돈에 눈이 먼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면 사람들은 아이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렇게 진행해. 서예진이라는 이름이 이 땅에서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들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의 숨통을 끊어버릴 방법을 찾아내.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여론전이 아닌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 작전에 동원되었음을 깨달았다. 서예진의 아파트 박 변호사는 태블릿에 떠있는 기사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JH그룹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역시 강태준이군. 흙을 백으로 만드는 데는 도 같은 자들이지. 그가 이 혀를 차며 말했다. 예진아,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다. 저들은 너를 미친 여자 돈에 환장한 여자로 만들 거다. 온갖 거짓 정보와 악성 루머가 쏟아져 나올 게야. 견딜 수 있겠느냐? 서예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오늘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님. 저들이 저를 공격할수록 대중은 오히려 더 궁금해할 거예요. 왜 저 거대한 JH그룹이 고작 여자 하나를 상대로 저렇게까지 필사적일까 하고 말이죠.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바로 전략적 침묵이었다. 상대방이 온갖 무기를 난사하며 스스로 탄약을 소진하게 만드는 것.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터였다. 이수빈 비서가 새로운 정보를 보고했다. 방금 JH그룹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표님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정신적 문제와 금전적 동기를 가진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발표했습니다.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며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저들이 먼저 소송을 걸다니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속세미로군. 하지만 서예진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판 무덤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단지 아이들을 내세워 감정에 호소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틀렸다. 아이들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칼날은 아직 칼집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서예진과 강태준의 이야기로 잠 못 이루었다. JH그룹의 막강한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면서 서예진을 향한 비난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신상을 터는 글들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쏟아졌다. 반면 강태준은 언론의 보호막 뒤에 숨어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서예진은 외부의 소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팀과 함께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알리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반격의 서막을 여는 날이 될 것이었다. JH그룹이 쏟아내는 악의적인 정보전 속에서 서예진은 철저한 침묵을 유지했다. 그녀의 이름은 연일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고 대중은 강태준의 거대 미디어 권력이 만들어낸 돈에 눈이 먼 전처라는 프레임에 서서히 갇혀가고 있었다. 그녀의 집 앞에는 며칠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커튼조차 들추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 그녀는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 거실은 임시 지휘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을 따라 설치되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시세와 기업 분석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피드들이 쉴 새 없이 떠 있었다. 이수빈 비서가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정보를 취합했고 박진영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를 위해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이 작은 공간이 거대한 JH그룹을 상대하는 전쟁의 심장부였다. 대표님,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침묵만 지키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이수빈 비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서예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수빈 씨 진흙탕 싸움에서는 먼저 몸을 던지는 쪽이 더 더러워지는 법이야. 강태준은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언론에 호소하길 바라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을 공격해야 해. 그녀는 화면 하나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JH바이오 신약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JH바이오는 강태준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야심차게 추진하는 자회사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업적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 그 자체였고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기도 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JH바이오라. 강태준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지. 하지만 재무 구조가 너무 공격적이라 시장에서도 우려가 많은 곳 아니었나. 서예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맞아요, 변호사님. 그리고 그 공격적인 재무 구조, 제가 JH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죠. 어디를 건드리면 가장 아파할지. 그녀는 과거 강태준의 그림자 뒤에서 JH그룹의 핵심적인 인수합병과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했던 숨은 전략가였다. 그녀는 JH바이오의 화려한 청사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다. 바로 핵심 원료를 단 하나의 해외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공급망에 작은 균열만 생겨도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조였다. 강태준은 성공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그 위험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J바이오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아주 정교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그녀의 작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익명으로 JH바이오의 원료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는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된 채 오직 날카로운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몇몇 영향력 있는 외국계 투자펀드와 경제 전문지에 익명으로 전달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이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더 큰 무대를 선택한 것이었다. 서예진은 그들이 감정적인 스캔들 기사보다 냉정한 데이터 분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며칠 후 해외 경제 전문지에서 첫 번째 기사가 터져 나왔다. JH그룹의 야심작 JA-바이오 숨겨진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서예진이 작성한 보고서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JH-바이오의 미래 가치가 심각하게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국내 언론이 아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아침마다 읽는 공신력 있는 매체에 실렸다.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JH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조정처럼 보였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꾸준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처럼 불안감은 시장 전체로 서서히 번져나갔다.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가 모니터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고작 스캔들 하나 때문에 이 난리란 말인가. 그의 재무총괄 이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회장님, 단순한 스캔들의 영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JH바이오 프로젝트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발 리포트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강태주는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어느 놈들이 감히 내 프로젝트를 흔들어 당장 보고서의 출처를 알아내. 하지만 보고서는 철저히 익명이었고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예진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옵션 시장에서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JH바이오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해외 업체에 주가의 압력을 가했다. 수면 아래에서 일어난 이 정교한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 중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결과는 다음 날 아침 뉴스로 나타났다. 원료 공급 업체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설에 휩싸이며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시장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했다. JH-바이오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약속했던 은행들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JH그룹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탑에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달았다. 이토록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JH그룹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사람. 그룹의 내부 구조를 자신의 손바닥처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 그것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서예진. 그는 그녀를 그저 버림받은 전처 감정에 호소하는 약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심장을 겨눌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있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그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좋아, 서예진. 네가 원한 게 이런 식의 전쟁이라면 기꺼이 상대해주지.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가 그의 사업을 공격했다면 그는 그녀의 인생 자체를 파괴해버릴 것이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예진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압박해. 그녀의 고객사들에게도 연락해. 당장 계약을 끊지 않으면 JH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전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냉혹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 여자와 아이들 주변에 사람 붙여 24시간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전부 보고해. 겁을 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생존의 문제다. 그날 저녁 서예진은 자신의 가장 큰 고객사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매우 미안한 목소리로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통보했다. 서예진은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바로 그때 이수빈 비서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표님, 아까부터 저 검은색 세단이 계속 우리 아파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예진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어둠 속에 잠긴 차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방식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저열하고 비열했다. 그는 이제 아이들까지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선을 넘었군.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명예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과 아이들의 생존을 건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이 되고 말았다. 창밖에 검은 세단은 움직이지 않는 포식자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서예진은 그 차가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까지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준의 비열한 압박은 그녀의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를 일깨웠다. 그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도구로 쓰고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것. 그녀의 눈앞에 잇고 있던 과거의 편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강태준은 야망에 찬 눈빛을 가진 젊은 후계자일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의 진화건설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중견 기업이었지만 성장은 정체되어 있었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했다. 그때 그는 갓 대학을 졸업한 천재적인 재무 분석가 서예진을 만났다. 두 사람은 불꽃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태준은 예진의 날카로운 지성에 매료되었고 예진은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자신만만한 태준의 열정을 사랑했다. 그들의 연애는 곧 사업 파트너 관계로 이어졌다. 그들은 밤늦도록 낡은 사무실에 남아 회사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예진은 진화건설의 낡은 재무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태준은 그녀가 제시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탁월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한 팀이야, 예진아. 지금은 비록 내 뒤에 있지만 언젠가 세상이 너의 진가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세진테크 인수합병 건이었다. 당시 세진테크는 부실 위기에 처한 작은 IT 기업이었고 모두가 인수를 반대했다. 하지만 예진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 이면에 숨겨진 독점적인 기술 특허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정교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다. 태준은 이사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처럼 예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의 카리스마와 설득력은 이사들의 반대를 잠재웠고 인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몇 년 후 세진테크의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고 진화건설을 지금의 JH그룹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그 성공의 공로는 모두 강태준에게 돌아갔다. 서예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유령 작가였다.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다. 동남아시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성공한다면 JH그룹을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컸다. 그들만의 자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다. 그때 그들의 앞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물류업계의 자수성가한 거물 오진석 회장이었다. 오진석 회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업가였다. 그는 피 끓는 젊은 강태준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서예진이 작성한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보고 마음을 열었다. 그는 예진의 통찰력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고 태준의 야망이 그녀의 지성과 결합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 믿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명운을 걸고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며 그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그는 태준에게 아버지 같은 멘토였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JH그룹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강태준은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떠올랐다. 바로 그때 괴물이 본색을 드러냈다. 성공의 정점에서 태준의 야망은 탐욕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진석 회장은 이제 고마운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에서 몫을 떼어가야 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서예진이 과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석해 두었던 계약서의 법적 허점을 이용했다. 그는 오진석 회장 몰래 합작법인의 핵심 자산들을 JH그룹의 자회사로 빼돌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오진석 회장에게 남은 것은 껍데뿐인 회사와 막대한 빚뿐이었다. 평생을 일궈온 기업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었고 그는 배신감 속에서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해야 했다. 서예진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악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다. 어떻게 우리를 믿고 모든 것을 걸었던 분에게 이럴 수 있어요? 태준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다. 비즈니스는 감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는 너무 늙고 약했어.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건 당연한 이치야. 당신 덕분에 그 이치를 좀 더 쉽게 실행했을 뿐이고 그는 심지어 자신의 배신이 예진의 분석 덕분이었다며 그녀를 조롱했다. 그 순간 서예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괴물만이 서 있었다. 그녀의 지성과 노력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칼날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들의 관계는 그날로 끝났다. 비록 법적인 부부 관계는 한동안 유지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서로를 떠나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이수빈 비서의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서예진은 창밖의 검은 세단을 여전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해졌다. 강태준의 패턴은 명확했다. 오진석 회장을 배신하고 그의 제국을 세웠다. 자신을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자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아이들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의 성공은 타인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다. 그 기반을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예진은 마침내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있지 않기로. 대신 과거를 바로잡고 강태준의 거짓된 성공 신화에 종지부를 찍기로. 그녀는 박 변호사와 이수빈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강태준을 무너뜨리려면 그의 과거를 이용해야 해요. 그가 밟고 올라선 사람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녀는 이수빈 비서에게 지시했다. 오진석 회장님, 5년 전에 부도 처리된 이후로 행방이 묘연하세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봐 주세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요. 그분이라면 어쩌면 우리 편이 되어 주실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그는 오진석 회장의 몰락이 당시 업계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만약 오진석 회장이 서예진과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강태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터였다. 이수빈 비서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지휘통제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세에 몰려 방어하던 전략에서 적의 심장을 겨누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서예진은 새로운 동맹을 찾아 과거의 망령들과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진석 회장을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진 후 서예진의 지휘통제실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이수빈 비서는 국내외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그의 흔적을 쫓았고, 박진영 변호사는 오 회장이 과거 JH그룹에 당했던 법적 배신 행위를 재검토하며 새로운 소송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서예진 자신은 JH그룹의 다음 약점을 파고들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며 반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강태준의 감시와 협박 속에서도 그들은 주도권을 되찾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두 걸음 앞서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남자였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다. 평범한 서류 봉투였지만 그 위에 찍힌 서울 가정법원의 인장은 서예진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빽빽한 법률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그녀의 눈을 그대로 꿰뚫는 듯 했다. 친생자 인지 및 양육권 이전 청구 소장.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아이들이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양육권은 자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소장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는 서예진이 결혼식장에서 벌인 소동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히스테리 증상으로 묘사했다. 그녀가 익명으로 JH바이오를 공격한 것을 사적인 원한으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이성적 행위로 규정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그가 서예진의 고객사 계약 해지 사실을 거론하며 그녀가 현재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라고 주장한 부분이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조작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그녀의 무능력에 대한 증거로 들이밀고 있었다. 소장은 그녀를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후계자들을 키울 자격이 없는 불안정하고 무능력하며 복수심에 불타는 부적격한 어머니로 매도하고 있었다. 서예진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서며 아이들을 지켜왔다. 아이들은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제 강태준은 그 세상을 통째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그 괴물 같은 남자의 손에 넘겨줘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그녀가 애써 지켜온 평정심과 냉철한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전략가가 아닌 그저 아이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명의 겁에 질린 어머니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법무팀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장님, 소장은 오늘부로 접수되었습니다. 서예진 씨 측에 곧 송달될 겁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양육권 소송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론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비판 상관없어. 서예진은 독사 같은 여자야. 급소를 물리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아. 아이들은 그 여자의 유일한 급소지. 내가 아이들을 데려오겠다고 압박하면 그 여자는 결국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할 거다. 이건 양육권 싸움이 아니야. 이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최후 통첩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들은 그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무기일 뿐이었다. 소장을 받아든 박진영 변호사가 한달음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소장을 읽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건 소송이 아니라 인격 살인이군. 강태준이 드디어 이성을 잃었어.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예진을 바라보았다. 예진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한다. 이건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게다. 강태준은 돈과 권력으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수많은 전문가 증인들을 내세워 너를 공격할 거야. 재판을 몇 년이고 끌면서 너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사시키려 들겠지. 예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의 덫은 완벽했다. 만약 그녀가 C그룹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면 그는 법정에서 그것을 그녀가 아이들보다 복수를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엄마라는 증거로 사용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그녀가 모든 것을 멈추고 양육권 방어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강태준이 원하는 바였다. 그는 그녀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 사이에 자신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완벽하게 인멸할 터였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정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만 같았다. 그때 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날아와 박혔다. 서예진은 천천히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걸어갔다. 블록을 쌓으며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엄마의 눈물에 놀라 작은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따뜻한 위로가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강철보다 단단한 분노와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렸다. 그는 그녀의 모성애를 약점이라 생각하고 공격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것은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그녀를 결코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서예진은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그녀는 박진영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변호사님, 싸우겠어요. 양육권도, 그리고 JH그룹과의 싸움도.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박 변호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읽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수빈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태준은 내가 이 소송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방금 내가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오진석 회장님, 찾는 일 더 서둘러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강태준이 아이들을 무기로 삼은 이상, 더 이상 그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도, 시간을 줄 여유도 사라졌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명예회복이나 정의 구현의 차원을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쟁이 되었다. 강태준이 던진 양육권 소송이라는 폭탄은 서예진의 팀을 극한의 위기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첫 신문 기일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 전까지 상황을 반전시킬 결정적인 카드를 찾아야만 했다. 오진석 회장을 찾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다. 이수빈 비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 회장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의 과거 사업, 파트너 옛 주소지, 금융기록 등 쫓을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오진석 회장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듯 했다. 5년 전 그가 처참하게 몰락한 이후 재계의 그 누구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강태준이 의도적으로 그의 모든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팀 전체에 초조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서예진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매일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는 타들어가고 있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다. 이수빈 비서가 오 회장의 파산 당시 재산을 처분했던 신탁회사의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그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의 연락처를 발견한 것이다. 수소문 끝에 연결된 늙은 운전기사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서예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오 회장의 소재에 대한 작은 단서를 흘렸다. 그는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골 마을에 칩거하고 있었다. 그가 정착한 곳은 번잡한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도자기 마을이었다. 서예진은 다음날 새벽 이 사실을 박 변호사에게만 알린 채 홀로 차를 몰았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직접 부딪혀 풀어야 할 과거의 매듭이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그의 마음을 열 수 없으리라 직감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굽이진 시골길을 한참 달리자 고즈넉한 풍경 속에 자리 잡은 도예촌이 나타났다. 서예진은 낡은 주소 하나에 의지해 마을 가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공방을 찾아냈다. 오진도예라는 작은 간판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물류업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흙먼지와 장작 타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공방 안쪽에서 한 남자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펜주름 흙으로 뒤덮인 거친 손.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당당한 풍채는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풍패 달아버린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바로 오진석 회장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예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짧은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깊은 불신과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긴 어쩐 일이지 강태준의 아내가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다니. 그의 목소리는 흙가루처럼 버석거렸고 아내라는 단어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예진은 그의 냉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서예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지만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가해진 상처의 일부에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진석 회장은 한참 동안 그녀를 쏘아보다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의 작은 다실로 안내했다. 다실에는 투박한 찻잔과 낡은 탁자가 전부였다. 그는 직접 끓인 찬물을 따르며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을 하러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할 말이 없네. 지난 일은 다 잊었어. 강태준도 JH그룹도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서예진은 정중하게 찻잔을 받아 들었다. 회장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배신감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 능력이 이용되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오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변명을 하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복수를 위해 회장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강태준과 이혼한 후의 이야기, 새 아이의 존재,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육권 소송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오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강태준이 아이들을 무기로 그녀를 협박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놈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군. 사람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 잔인함까지. 오 회장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건가. 다 잃고 시골에 처박힌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자네의 그 잘난 머리로 알아서 해결해야지.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게. 그는 이미 싸움에 지쳐 있었고 다시 과거의 악몽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서예진은 그의 거절을 예상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JH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그녀가 분석한 재무 데이터들이 떠 있었다. 회장님, 강태준의 제국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습니다. 그가 회장님을 내치고 급하게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불법과 편법을 저질렀어요. 저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계속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부의 약점은 알지만 그가 제국을 세우던 초기의 역사, 즉 회장님과 함께했던 시절의 비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시절의 인맥과 감춰진 거래 내역들, 그것은 회장님만이 아는 영역입니다. 제 데이터와 회장님의 기억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강태준의 심장을 멎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는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한 승리 가능성이 있는 전쟁에 대한 동맹 제안이었다. 그녀는 오진석 회장의 가슴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사업가로서의 불씨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복수심이 아닌 명예회복에 대한 갈망을 자극한 것이다. 이 싸움은 과거를 되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 아이들이 아버지라는 괴물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장님께서 평생 쌓아오신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강태준이 거짓으로 쌓은 성이 진실의 힘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오진석 회장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찻잔 속의 찬물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5년간 그는 패배자로 숨어 지냈다.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단 하루도 배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제 그의 앞에 과거 자신이 신뢰했던 그 명석한 젊은 여성이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함께 들자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체념에 젖어 있지 않았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승부사의 날카로운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나. 그 한마디로 새로운 연합은 결성되었다. 그날 밤 서예진은 오진석 회장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은 그녀의 집이 아닌 보안이 철저한 제3의 안전가옥에 자리를 잡았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JH그룹의 10년치 재무정보가 펼쳐졌다. 오진석 회장은 화면을 유심히 살피다가 한 구석에 있는 낯선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손으로 가리켰다. 찾았다. A1 파트너스. 강태준이 내 뒤통수를 치고 제국을 세우기 위해 만든 첫 번째 유령 회사야. 모든 비자금과 검은 거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다. 1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의 첫 번째 실마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A1 파트너스라는 이름은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오진석 회장의 기억 속에서 그 회사는 과거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현지 컨설팅 비용과 로비 자금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합법적인 창구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강태준이 자신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비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기만극의 시작점이었음을. 서예진의 팀은 이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비밀 작전에 돌입했다. 안전가옥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이수빈 비서는 그녀의 모든 해킹 기술과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해 A1 파트너스의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전문가였다.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공식적으로 청산되었고 관련 기록들은 조세 피난처의 복잡한 법률 시스템 뒤에 겹겹이 숨겨져 있었다. 수사 초기 그들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파나마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로 흩어진 금융 기록들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이 한 발짝 다가가면 강태준이 미리 설치해둔 법적인 방화벽이 길을 막아섰다. 시간은 흐르고 양육권 소송의 첫 신문 기일은 점점 가까워져 왔다. 초조함이 짙어질 무렵 다시 한번 오진석 회장의 과거 기억이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잠깐만, 그때 우리 쪽 실무를 담당했던 현지 회계법인이 있었지. 델라코라고. 대표가 아주 탐욕스러운 친구였는데. 오 회장은 낡은 수첩을 뒤지며 희미한 기억의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이수빈 비서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델라코 회계법인과 그 대표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그가 수년 전 다른 기업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유럽연합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기록이었다. 서예진은 즉시 새로운 판을 짰다. 그녀는 JH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의 투자 자문회사 이름으로 델라코 회계법인의 과거 비리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담은 익명의 투서를 유럽연합금융감독기구에 제출했다. 그것은 강태준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의 과거 조력자의 목을 겨누는 우회 공격이었다. 그녀의 예측대로 재조사 압박을 받게 된 델라코의 대표는 공포에 질려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전 A1 파트너스의 자금 세탁에 관여했던 사실을 실토했고 그 대가로 받은 비밀 계좌의 정보를 넘겼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 계좌를 통해 수많은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자금 흐름이 드러났다. JH그룹의 주요 하청업체들로부터 흘러나온 수백억 원의 돈이 A1 파트너스를 거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로 쪼개진 뒤 다시 하나의 계좌로 모이고 있었다. 그 계좌의 주인은 강태준의 수족이자 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윤상호 전무였다. 마침내 그들은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준은 윤 전무 개인의 비리라며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뻔했다. 그 돈이 강태준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서예진은 며칠 밤낮으로 비자금 계좌의 거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거래 내역에 멈췄다. 수년 전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 유럽의 한 바이오테크 기업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데 사용된 기록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식 매입이 있고 불과 한 달 뒤에 JH그룹은 해당 기업과의 대규모 기술 제휴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 이것은 명백한 내부자 거래이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한 배임 행위였다. 강태준이 JH바이오를 설립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룹의 미래 프로젝트를 이용해 사이프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이제 그들은 강태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칼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서예진은 성급하게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지금 증거를 터뜨리면 강태준은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 지저분한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치밀하게 설계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작전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서예진은 다시 한번 익명의 금융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제는 JH그룹이 아닌 그 유럽 바이오테크 기업이었다. 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주주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거대한 규모의 차명 주식 블록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것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를 담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유럽 현지의 유력 경제지와 금융감독당국에 조용히 흘러 들어갔다. 둘째, 오진석 회장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옛 인맥 중 아직 현업에 남아있는 몇몇 원로 금융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안부를 묻는 척하며 요즘 JH그룹이 옛날 해외 사업 시절 이야기를 다시 들추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뭔가 짚히는 게 있나? 라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재계라는 거대한 연못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강태준의 귀에 그 소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며칠 뒤 유럽에서 터져나온 바이오테크 기업의 차명 주식 의혹 기사를 보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의 아픈 곳을 찌르는 공격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 그의 등골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부터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편집증적인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의심했다. 회의 시간에도 임원들의 보고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의 표정 뒤에 숨겨진 배신을 읽으려 애썼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환청에 시달렸다. 화려한 회장실은 이제 안전한 성체가 아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감옥처럼 느껴졌다. 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내 뒤를 캐고 다니는 거냐고. 그는 자신의 신복인 윤상호 전무를 불러 닥달했다. 윤 전무 역시 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였다. 모든 비자금 관리는 그의 손을 거쳤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아직 저희가 노출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드러나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강태준은 결국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윤 전무에게 모든 유령 회사에 흩어져 있는 비자금을 즉시 정리하여 제3국의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계좌를 거쳐 복잡하게 이동하는 그 거대한 자금의 흐름. 그것은 국제금융범죄 감시 시스템의 스스로 나를 잡아가시오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안전가옥. 이수빈 비서가 모니터링하던 화면에 경고등이 번쩍였다. 그녀는 비자금과 연결된 모든 계좌에 추적 프로그램을 심어두고 있었다. 대표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돈을 빼내고 있어요. 그녀의 다급한 외침에 서예진과 오진석 회장이 화면 앞으로 달려왔다. 화면에는 수많은 화살표들이 나타나며 거액의 자금이 여러 나라를 거쳐 이동하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서예진과 오진석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강태준이 스스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서예진의 입가에 차갑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덫에 걸렸군.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에 재물이 스스로 얽혀드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미줄을 당겨 사냥을 마무리하는 것뿐이었다. 강태준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든 순간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국제금융범죄 감시망에 포착된 거대한 자금 이동은 서예진의 팀이 수집한 정황 증거들의 법적 효력을 더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공성망치를 손에 쥔 것이었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더 이상 초조함이 아닌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과 차가운 확신으로 가득 찼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그의 숨통을 끊을 것인가였다. 오진석 회장은 즉시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예진은 고개를 저었다. 강태준은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몇 년이고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하고 여론을 조작하겠죠. 우리는 그가 방역할 시간조차 가질 수 없도록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단죄해야 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JH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주주총회는 기업의 일련을 결산하고 미래를 논하는 자리이자 총수인 황제의 권력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서예진은 바로 그 찬란한 무대를 그의 처형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을 들은 박진영 변호사와 오진석 회장의 눈에 탄성이 서렸다. 그것은 지독하게 대담하고 그래서 더 완벽한 계획이었다. 결전의 날을 향해 시계가 움직이는 동안 강태준의 세계는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대한 공포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에 대한 도청 검사를 실시했고 수십 년간 자신을 보좌해온 비서마저 스파이로 의심에 내쫓았다. JH그룹 본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단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회장의 눈치만 살폈고 직원들은 활기를 잃었다.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과 끊이지 않는 스캔들에 지친 아내 윤수아와 장인 윤 의원은 그에게서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쌓아 올린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외로운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술에 의지했다. 최고급 와인도 그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서예진의 환영이 나타나 그를 비웃는 듯 했다. 한때 그가 어리석고 순진하다고 여겼던 여자의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지성을 그는 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공포가 되었고 그 공포는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반면 서예진의 안정가옥은 강태준의 혼돈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그곳에는 고요하지만 강철 같은 결의가 넘실거렸다. 그들은 주주총회에서 사용할 4가지 무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법률의 무기였다. 박진영 변호사는 강태준의 횡령 배임, 내부자 거래 혐의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 자료를 법률 문서로 정리했다. 이것은 양육권 소송에서 그의 부도덕함과 부적격성을 증명할 결정적인 반박 자료가 될 터였다. 두 번째는 금융의 무기였다. 서예진은 강태준의 비자금 흐름과 내부자 거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다.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풀어내 주주와 언론이 강태준의 범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계했다. 그것은 그녀의 지성이 담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세 번째는 진실의 무기였다. 마침내 법원에서 명령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박진영 변호사는 봉긴된 서류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직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었으며 강태준의 모든 거짓말에 종지부를 찍을 가장 감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 4번째는 권력의 무기였다. 오진석 회장은 자신의 옛 인맥을 총동원해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액 주주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그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서예진이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태준이 독점했던 권력의 성벽에 그들이 비집고 들어갈 작은 틈이 생긴 것이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서예진은 오랜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잠든 새아이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천사처럼 평화로운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지난 몇 주간의 치열했던 싸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이 싸움은 단순히 빼앗긴 명예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망설임마저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로서의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서울의 상공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정장을 갑옷처럼 차려입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초라한 영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허세와 위협이라는 무기만을 들고 마지막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예진은 심플하지만 날카로운 비즈니스 슈트 차림으로 자신의 팀 앞에 섰다. 그녀는 거울 대신 자신을 믿고 함께 싸워준 동지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진석 회장의 굳은 의지, 박진영 변호사의 흔들림 없는 신뢰 이수빈 비서의 충직한 눈빛. 그녀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담긴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마지막 전투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JH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오디토리움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심장부처럼 보였다. 수백 명의 주주기관, 투자자 외신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단상 위에는 JH그룹의 이사진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 중앙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마치 최근의 스캔들은 찻잔 속의 미풍에 불과하다는 듯 그는 오만하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정해진 각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난해의 경영실적 보고와 올해의 사업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강태준은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을 띄우며 JH그룹의 혁신과 성장을 역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그를 지지하는 이사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서서히 그의 페이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마지막 안건으로 넘어가려던 순간이었다. 이장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고요하던 장내에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주주석 한가운데에 설치된 발언대에 서예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사건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터졌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살벌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언을 하려는 겁니까? 경비원은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서예진은 그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저는 소액주주 연대로부터 정식으로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발언할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 선 박진영 변호사가 의장석에 위임장 서류를 제출했다.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이사들은 어쩔 수 없이 강태준에게 눈짓했다. 그는 이가 갈리는 심정으로 발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서예진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강태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주주들을 향해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JH그룹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도 기술의 변화도 아닙니다. 바로 강태준 회장 개인의 도덕적 법적 리스크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서늘한 선언에 장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가 손짓하자 강태준의 화려한 업적을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꺼지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화면의 중앙에는 A1 파트너스라는 낯선 이름이 떠 있었다. 이것은 10여 년 전 설립된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바로 강태준 회장이 주주 여러분의 돈을 훔치기 위해 만든 비자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기 쉽게 펼쳐졌다.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세탁되었는지, 그 돈이 다시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가 어떻게 강태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모든 과정이 날짜와 금액 관련자의 이름과 함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증권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투자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당장 저 화면을 꺼.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주주들은 오히려 계속하시오 라고 외치며 서예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서예진은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유럽 바이오테크 기업의 주식 거래 내역이었다. 그녀는 JH그룹의 공식 발표가 있기 직전 비자금을 이용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주주 여러분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내부자 거래 범죄입니다. 회사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운 것입니다. 장내는 분노로 들끓었다. 그때까지 강태준을 옹호하던 이사들마저 고개를 숙였다. 서예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도덕적 리스크는 비단 회사 경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박진영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법원에서 발부한 봉인된 서류를 이사회 법률 고문에게 전달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법률 고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안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결과를 읽어 내려갔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입니다. 그 순간 오디토리움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폭발했다. 비난과 욕설 탄식이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어냈다. 모든 것이 혼돈에 휩싸인 그 순간 서예진은 마이크를 잡고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은 당신의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동업자를 배신하고 회사의 돈을 쌈짓돈처럼 훔치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마저 부정하며 당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겠죠.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 그리고 강태준 씨,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디토리움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강태준의 얼굴은 이제 분노도 경악도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아내 윤서아의 아버지인 윤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이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파렴치한 자와 우리 가문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방식의 손절이었다. 수사관들이 차가운 수갑을 강태준의 손목에 채웠다. 찰칵하는 금소금이 그의 제국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렸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예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만족감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듯한 고요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초라한 마지막을 담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오만한 황제는 이제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죄수가 되어 끌려 나가고 있었다. 서예진은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끝을 낸 것은 바로 그녀였다. 강태준의 시대는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아주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주총회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황제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JH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대한민국 재계는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견고해 보였던 거대한 성은 진실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의 몰락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가 믿었던 정치적 동맹이었던 장인 윤 의원은 가장 먼저 그를 외면했고 돈으로 맺어졌던 수많은 인맥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지만 서예진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방대했다. 법원은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고 그는 차가운 구치소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 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오만함은 이제 초라한 패배자의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JH그룹은 총수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긴급 전환되었다. 새로운 경영진은 강태준이 남긴 부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의 신복이었던 윤상호 전무를 비롯한 비리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회사는 살아남겠지만 과거의 영광은 깊은 상처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터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진석 회장은 서예진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과거 강태준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여 그의 모든 혐의를 벗겨주었다. JH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은 그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그에게 막대한 금액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보상금 전액을 출연하여 정의로운 기업재단을 설립했다. 거대 자본의 횡포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인들을 돕고 정직한 기업가 정신을 후원하는 재단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아픈 과거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예진을 찾아와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 대표 덕분에 난 돈이 아니라 내 이름을 되찾았네. 남은 인생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네. 이제 세상의 모든 시선은 서예진에게로 쏠렸다. 강태준의 유일한 친자들이자 상속인인 새아이의 법적 보호자로서 그녀는 단숨에 JH그룹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가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왕좌를 되찾은 여왕이라 칭하며 그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JH그룹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강태준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서예진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조금도 떨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자신과 함께 싸워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저는 JH그룹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물려받을 JH그룹의 주식 전량을 독립적인 신탁재단에 위탁할 것입니다. 재단은 전문 경영인들의 감시 아래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게 주어진 의결권을 오직 JH그룹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주주와 사회를 위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감시하는 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질문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싸움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왜 포기하시는 겁니까? 서예진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웠습니다. 과거 강태준 씨를 타락시켰던 그 거대한 권력이 제가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의 유산은 거짓된 왕좌가 아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스스로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복수의 화신이 아닌 진정한 용기와 원칙을 가진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을 휘두르는 대신 내려놓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강한 영향력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서예진은 아이들과 함께 한적한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잔디밭 위를 마음껏 뛰어놀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의 집 앞을 지키는 기자도 어둠 속에서 그녀를 감시하던 검은 세단도 없었다. 그녀의 작은 컨설팅 회사는 서예진이라는 이름이 가진 신뢰와 명성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를 무리하게 키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마침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되찾은 것이었다. 엄마 아이들이 들꽃을 한 알음 꺾어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서예진은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스한 햇살, 그리고 평화로운 공기의 감촉.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평화를 얻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부와 권력의 정점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소박하고 찬란한 일상 속에 있었다.